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4.7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죠.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당선인이,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당선 결과를 의결한 뒤 오후 2시에 당선증 교부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선인으로 결정되자마자 즉시 서울과 부산시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신임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 코로나19 민생 현안, 부동산 안정화까지 새 시장에게 부여된 업무가 막중합니다. 네, 서울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 광진 등 5곳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비 후보지에 포함됐던 강남권 재건축은 최종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는데요.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서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내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는 본인 의사 등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은 오늘 낮 1시쯤부터 약 8시간 동안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사이코패스 성향 분석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가 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무려 200명 가까이 늘어난 668명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방역당국이 경고한 대로 하루 1000명 안팎의 폭발적인 환자가 나오는 4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닌지 걱정도 커집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 상황은 1차 접종 37,533명, 2차 접종도 5,722명. 이에 따라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며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울과 경기 일부 내륙 곳곳에는 대기가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도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 쌀쌀하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고 또 면역력 관리,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주변에 보면요. 코로나19가 점점 더 길어지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만을 넘어서 이제 불안감이 그렇죠. 사회를 네. 지배하고 있는데요.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실직자들이 그렇게 많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도 요즘에 이래저래 거의 장사가 안 됩니다. 집합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당장 내일 뭐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 불안감 또 불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네. 요즘 보니까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작년 같으면 100명, 200명 정도 나오면 무서워서 외출도 좀 자제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 얘기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나가는데 네. 나만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네. 사실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봄은 왔지만 마음은 아직 동결 상태 같은 맞아요.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작년 한 해를 통과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맞아요. 또 우리가 흔히 조울증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양극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이폴라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마음 상태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렵고 피폐되고 이랬죠. 이거 해결을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극복 한마음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나섰는데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통신으로 유명한 S그룹 같은 경우에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최근에 협력 회사들에게 35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좀 보니까 직원들이 기본급에서 1%대를 1% 다 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협력 회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또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 집 밖을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혹시 헌혈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죠? 네. 실제 우리가 코로나19 시작되고 헌혈자가 워낙에 줄어가지고 그렇겠네. 우리 나라 전체에 적정 헌혈 양이 있는데 네. 이 혈액 양 자체가 워낙에 지금 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H사에서 네. 노사가 함께 같이 헌혈을 하는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멋지네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에 보니까 그 헌혈을 원합니까? 그러면 네. 헌혈을 원하는 분들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이동을 편리하게 해서 픽업을 해오는 그래서 헌혈차까지 도달해서 헌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헌혈을 한다 하면은 저 헌혈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상황을 지원을 해주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혹시 건강 상태 괜찮으신 분들은 좀 헌혈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헌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려면 대면 접촉이 최소화돼야 되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다고 하니까 저희도 헌혈 좀 하죠.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반도체 회사인 H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웃사랑 성금으로 500억을 기탁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청소년 교육이나 아동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NGO 단체 물건을 구입을 해서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짚자면 반도체 회사인 S그룹이었고요. 자, 이런 기업들의 활동이 참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일단은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의 시도가 사회적 리더십이 되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모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S그룹이나 또 H그룹이나 이런 반도체로 유명한 S그룹 같은 경우도 실제 아주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년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또 국민 전체적인 에너지 상승에도 맞아요. 이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건 정신적인 문제, 아까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양극화에 대한 문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없이 다들 힘든데 어디서 네.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네. 나는 뭘 했는데 그게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올라. 네. 또 누구는 주식을 했는데 주식 쫙 올라.
다 돈 버는 것 같아, 나만 빼고. 예. 뭐 가만히 있자니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마음에 생각하게 되죠. 아이, 다 망해라, 뭐 이런 내 분노의 표출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연애하는 거 보면은 다 네. 이렇게 좀 속상하면 어디 저 헤어져라. 커플 헤어져라 막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요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LH 사태를 보면서 맞아. 굉장히 속 터지고 억울한 느낌을 저희 전 국민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있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 환경에서의 억울함 느끼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감정 기복이라는 건 더 앞으로 혹시 업다운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마음을 맞아요. 다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입이 반 이하로 준 분들은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맞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내 수입은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내 수입은 같은데 불안해. 왜? 주변에서 막 그렇게 맞아요. 자산들이 맞아요. 있거든. 네. 근데 나는 거기 편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는 가난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있을까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내 집 마련, 늦추면 손해? 서울 집값 전망입니다. 높이 규제도 풀고 정말 신속하게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의 당선인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임기는 1년 조금 넘습니다. 각종 공약이 나왔고 특히나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풀어야 될 숙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아주 열띤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꼭 투표하라고. 저는 전화 안 했어. 저는 전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경기도민들이 더 난리구나. 그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저는 네. 그 용산역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용산역 저 안쪽 끝에 그 투표소가 있었는데 네. 거의 줄이 용산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의 그 출입구 정도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사전 엄청나네. 투표 열기가 네. 대단했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저도 어제 투표했거든요. 예. 줄이 굉장히 길어서 한참 기다렸고요. 뭐 평일 9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출근 전에도 투표하시려고 맞아요. 많이도 찾으셨대요. 서울 시민, 뭐 부산 시민뿐이 아니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염원이 담긴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은 사실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께서 이제 오후 2시 되면 이제 업무 시작하시잖아요. 네. 아직 그냥 당선자시잖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화면부터 보시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뭔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4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역시 그랬군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네. 강북 강남 균형 발전, 또 환경 및 생활 안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보더라도 네. 굉장히 확연하죠. 예,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끝났지만 이제 사후 평가를 좀 하자면 예. 그냥 부동산 선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선거 전 때부터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오세훈 후보의 또 내곡동 땅, 또 박영선 후보 남편의 도쿄집 이슈 자체가 부동산으로 붙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좀 보면 처음 시작은 규제였죠. 규제는 특히 이제 세금으로 압박을 예. 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규제 정책이 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와 세금 압박을 뛰어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돈의 승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대책이 공급이다. 네. 그럼 돈이 그렇게 많다면 이번엔 공급으로 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3기 신도시 다양한 플랜을 또 내세웠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속도전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건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광명 시흥 관련해서 LH 직원이 땅 투기가 나오면서 예. 아예 이게 빨리 막 만들어야 되는데 딱 멈춰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규제도 안 됐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또 속도는 늦춰지고 있고 네. 그러면 집값은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동산 이게 화두로 떠올랐고 네. 결과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도 결국은 부동산이 핵심 이슈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해서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1년 몇 개월 만에 다 될 수 있는 공약들일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 공약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어제 네.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네. 보시죠. 예,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오세훈 이제 당선인입니다. 네. 부동산 경우 공약을 좀 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완화인데 그 중에서도 한강변 아파트들 주로 강남 쪽들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 아파트들이 네. 있죠. 기존에는 35층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세우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주도 36만 가구. 저거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의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도 완화하겠다. 네. 저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거는 이제 정부 차원, 법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기 이전에 일단은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 네. 되잖아요. 네. 실제로 굉장히 무섭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현황들을 좀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의 폭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이제 상승률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네. 아직 마이너스, 집값이 떨어진 거는 아닌데 폭이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저게 저 밑으로 쭉 추세가 이어지면 이제는 상승폭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왔던 것이 이제는 상승폭이 이제 반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현재 뭐 시장에 나가보면 세금 부담, 특히 이제 보유세 부담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지금은 좀 약간 늦춰졌지만 공급이 쏟아진다고 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보여줬던 우리 영끌 패닉 바잉 네. 이런 수요는 확연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가 예, 예. 5월 30일까지인가 31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등기부 기준. 등본에 누가 네, 이름이 네. 있느냐가 이제 그분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보유세가 나오게 되면 집 한 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깔고 앉아 있는 건데 그렇죠.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집 한 채 깔고 앉아 계신데 이제 보유세를 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집에 그냥 내가 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공시가격이 확 급등하면서 보유세를 내게 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아파트 단지 내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막 불만 섞인 네. 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집 있는 분들 얘기고요. 네. 사실 저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혹시 이런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을 전세값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보유세를 혹시 내려고 하진 않으실까 싶으니까 사실 이런 전가에 대한 두려움이 세입자들에겐 다 있죠. 네, 맞아요. 상황은 뭐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보유세 폭탄을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주택은요 지난해 비해서 69.3% 급증을 해서 무려 5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시가격의 상승률, 인상률이 올해가 거의 전국적으로는 19%가 넘었잖아요. 네. 20%에 육박을 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은 거의 100%가 2배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네.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누가 내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그 전에 팔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은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것이다. 네. 상반기에. 근데 주식이랑 다르게 부동산은
이게 뭐 당장 예, 내일 모레 거래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중도금 내고 계약금 내고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은 네. 4월이다. 네. 그래서 4월. 이제 4월에 급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앞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의 큰 모멘텀이 이제 4월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4월 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단 말입니다. 네. 예, 그것이 또 하나의 변수를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한 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을 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종부세가 한 채 있는 사람까지도 종부세를 걱정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글쎄 그럼 세금을 해서라도 하나 팔게 한다고 쳐도 내 집 한 채인데 어떻게 팝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금매물이 나오면 좀 하락 반전하겠습니다. 그렇죠. 급매물이 나오면 뭐 항상 수요 공급 때문에 네. 떨어질 텐데 아직 4월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매물은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급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는 분들도 가격을 확 낮추지는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금이 무서워서 판 분들은 뭐 이미 작년에 팔았다. 특히 요즘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 집은 네. 마지막까지 가지려는 이제 그런 수요가 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4월이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4월이 지났을 때 당국의 생각대로 이제 급매물들이 좀 나와지면서 네. 완전히 확 꺾이게 될지는 이제 4월을 좀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세금 걱정 있는 분들은 작년에 팔았다 또는 올 초에 팔았다 이러는데 작년에 판 사람들이 땅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덕이 올랐고 네. 올 초에 판 사람들 팔고 매덕이 올랐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네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게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제 그동안의 문법은 이제 신축 엄청나다, 아파트들이 진짜.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저 두 아파트는 일명 구축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들어온 네. 수요인데요. 한달 지금 압구정도 H 아파트인데 저게 지금 60억에 그러니까 거래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뭐 한 달 만에 10억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역사적인 80억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80억이 80억. 네. 그러니까 저 평당 1억이라는 근데 대형 평수에 평당 1억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야. 거기에다 저게 구축 아파트였고 앞서 말한 강남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아마도 이 수요는 이제 시장 선거를 좀 예측을 하면서 네. 재건축에 배팅을 한 이제 그런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때적 그 거래 자체를 큰 상징성은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에도 1억 시대가 열렸다. 아니 근데 재건축을 아파트 시대. 풀어준다 이런 공약 때문에 저렇게 평당 1억 그 옛날 아파트가 그렇다면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집값을 더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걱정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이요. 이야. 저렇게 풀어줬을 때 집값이 오른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었는데 네.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100층을 허용하면 네. 그날이 집값 하락의 시작이다. 대세 하락의 100층을 시작이다. 허용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값은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 100층이면 지금 몇 층이죠? 거기가 지금 35층 제한인데 35층 제한이지, 풀린 제한 거죠. 풀리면서 지금은 몇 층이지? 10 몇 층? 10층대죠. 예, 네. 14층인가 그렇죠. 15층인가? 15층. 예. 그럼 100층 가면 나도 들어갈 여지가 있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현실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도대체 저 80억을 주고 대출도 안 되는 세상에 그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 못 너무 사요. 몰라.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사요. 아, 80만 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80만 원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15억 이상은 대출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80억 아파트를 산 분은 전액 현찰로 현장 지급했다라고 하고요. 뭐 계약금, 중도금 없이 놀랍네.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라고. 야. 근데 강남 3구는 매몰도 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된다, 막 재개발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더 오를 것 같아 걱정이라. 그러니까요.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 선거철만 되면 워낙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아파트들 맞아요. 막 시장 가격 요동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언제나 선심성 공약을 하게 되고요. 당시 집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규제 완화들을 외쳐서 들썩였습니다. 가령 1988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었을 때 그 25%, 그다음에 2002년 당시에도 거의 8% 넘게 오르면서 어떤 그런 이제 선거 직전에는 좀 들썩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선거 끝나면 그게 좀 가라앉나요? 네, 그때 어때요? 다르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났으니까 결과는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공약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 2004년, 그러니까 17대부터 19대까지를 보면 오히려 선거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20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는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선거이면. 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공 재개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이 갑자기 시큰둥해졌죠. 네. 네, 현재 정부는 공공주도의 재개발, 공공주도의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들을 속속 발표를 하지만 네. 해당 주민들이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조합원 쪽에서는 공공으로 안 가는 거죠. 네. 네, 수익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민간 쪽에 이제 인허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약간 해당 주민들, 토지주들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냐 공공 재개발이냐 이걸로 약간의 저울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이익 따져보고 있는 거죠. 네네. 네. 후보지 중에는 또 뭐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다른 데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받는 세가 몇백인데 그걸 포기하고 재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만 섞인 말들도 하고 LH 공사 사태로 공공 재개발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 반대 이후에 역시 LH가 빠지질 않네요. 이게 너무 컸죠. 너무 크고 우리가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크게 하면 그것으로 그것만? 나머지를 또 이렇게 네. 보게 되니까 미심쩍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만큼 신뢰가 떨어진 건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 LH 사태가 이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를 해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1년 안에 토지 또 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불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이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또 참새한테 방앗간 맡겨 뭐 이렇게 그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과 민간 좀 차이가 있죠. 공공 같은 경우에는 한 70%는 임대, 공공 임대가 가지만 이제 나머지 한 20%는 이제 분양으로 가지만 공공 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민간을 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지가 않다. 공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약 30%의 수익성을 주겠다. 즉 시세 대비 입주권도 싸게 공급을 하고요. 용적률도 풀어줘가지고 더 위로 짓게 하도록 하고 뭐 인허가라든가 속도전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각종 인센티브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해당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역세권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 수익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1가구 1주택을 공급받게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여러 채 가지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하게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은. 그렇습니다. 현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공이 그거를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인수한 다음에 네. 입주권을 이제 줍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 토지주 같은 주인들 중에서도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과 뭐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나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서로 다른 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전황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세훈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근데 사실 시장 임기가 1년 남짓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게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고 모든 걸 이행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있어요. 그렇죠. 기간은 좀 짧기도 한데 또 오세훈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일, 국토부의 권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완화, 그러니까 35층, 한강변 35층 룰은 저게 조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공약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강남 아파트들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제 저 부분을 좀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고치겠다. 이런 부분은 거의 중앙정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거에는 조금 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할 텐데 큰 틀에서 보면 민간 재건축에서는 뭐 어떻게든 오세훈 이제 당선인이
좀뭐 푸시를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그 1년 남짓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민심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걸 보면서 1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한 세월이구나. 이런 생각도 엄청나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서울시장의 권한 밖에 있는 이런 공약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공시 가격을 이제 1년간 안 올리겠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 표명 같은 것이고요. 특히 뭐 세부 부담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역시 정부와의 협의 또 입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막 그 공공주택 아파트들 공시 가격 때문에 이의 신청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신청 자체는 할 수 있겠죠. 이제 막 강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자체를 서울시장이 뭐 내린다든가 못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이 확대되면 안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이제야말로 한번 확 규제를 풀어봤을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지 네. 이솝 우화처럼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바람이 아니라 햇볕인지 아닌지가 아마 이번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 경쟁에 맡겨놓고 예? 그러면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리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간 뭐 상승세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 전에는 들썩이지만 선거 후에는 경제적인 부분들, 네. 경제 돌아가는 부분들의 영향이 부동산에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금리인데 요즘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네. 들리지 네, 않습니까? 네. 부동산은 결국 대출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기준금리, 중앙정부가 이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금리는 아직도 0.5%지만 거기에다 이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붙이면서 실제로 이제 대출 상품을 팔거든요. 뭐 2.8%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올랐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저금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3%까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들도 알고 있어요.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저렇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부분은 오히려 부동산 하락, 부동산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집 좀 사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면 어떻게 늘 해요? 말씀드리지만은 4월이 일단은 중요한 4월. 달입니다. 네. 4월이요? 4월에 금매물이 나와서 완전히 확 꺾이는 중요한 달이 되는지를 한번 네. 봐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오세훈 당선인이 네. 왔기 때문에 특히 금리 오르는 부분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수요자는 우리 이호선 소장 같은 경우에도 좀 느긋하게 어차피 지금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기다리라고요? 네. 또?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느긋하라 이건 알겠는데 네. 느긋할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오늘 산 집이 제일 싼 거였어요. 맞아요. 오늘 안 사고 내일 사면은 또 비싸. 또 올라. 맞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좀 잘 좀 이거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이 안 그래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또 올 여름에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한 사전 청약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공급의 이슈들도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네. 이왕 지금 5년을 기다렸으니까 네. 이번 생이 되는 거예요. 살수 있어요? 아니 5년을 기다리셨으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저 이제 50 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씨 좋아지면서 나들이들 많이 가시는데 요즘 많이 찾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답. 어디? 한강. 땡. 아니요? 아닙니다. 어? 여의도에 새로 개점한 H 백화점입니다. 아 그래? 거길 많이 가요? H백화점이 이제 서울의 명소로 지금 네, 떠오르고 주변에 뭐 교통 경찰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뭐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도 네. 백화점도 푸드 매장부터 시작해서 전 매장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인대요. 네. 평일에 한 4만 명 정도, 주말에는 한 8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평일에도 하는데 4만 이게 이 H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부분 백화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네, 요즘 네. 백화점은요 꼭 뭘 구입하려고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그 안에서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전통시장이죠. 먹거리 있죠. 볼거리 있죠. 즐길 거리가 전통시장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야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야 옷 사고 거기 가야 엄마가
풀빵 사주셨습니다. 아하, 풀빵이라고 했죠. 그럼요. 예. 거기 가야죠. 지금 뭐 마트 가면 생활 필수품 그냥 탁 잡아서 가잖아요. 그쵸. 근데 네. 시장은 여기저기 다녀야 제대로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흥정하는 맛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시장 가는 맛이고 이랬잖아요. 네, 옛날 기록 새록새록 나시죠, 기억이?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옛날 생활의 근간이었던 전통시장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채널 고정입니다. 북적북적했던 전통시장 모습 보고 오시죠.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세월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쟤네 모습이 보일 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 길은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에서 그 전통시장 특유의 막 북적북적함이 영상에서 느껴지죠. 아이고 옛날에는 진짜 뭐 명절 때 이럴 때면 아예 그냥 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요. 그거 아니래도 무조건 뭘 사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남대문이었어요. 무조건. 네. 그리고 개그 프로에도 많이 나왔던 골라 이런 거 요즘에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뭐 해도 안 웃어요. 이제 승 씨가 알 텐데 그렇죠. 정말 많이 들었던 멘트였습니다. 아니 그럼 뭐 진열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물건 쏟아놓고 골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지금은 정비가 잘 됐는데 옛날엔 그냥 쫙 가운데로 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발구르면서 손뼉을 치고 네. 속옷 파는 분들은 그렇게 밖에다 속옷을 입고 있어요. 맞아. 근데 장사도 잘 됐던 게요. 맞아요. 당시 기록을 보면 남대문 시장의 하루 유통액이 그때 당시로 300억이 넘어요. 300억. 백화점 야, 가보셨죠? 대단하다. 당시에 짜장면 네. 가격이 1,000원. 오. 그 시절에 300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들어왔으니까 시장 남대문 시장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남대문 시장에는 하루 4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영업을 해도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수용력 때문이었죠. 남대문에 가면 박격포도 판다더라. 그것도 맞아. 아닐 정도로 남대문 시장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파는 물품만 해도요. 랩을 해야 되는데 푸치게 아동복, 숙녀복, 신사복, 액세서리, 저런 게 기부, 많았어요. 그릇, 문구, 가구, 안경, 꽃, 공예품, 인상, 수입, 명품, 카메라, 기타 등등. 아빠 버지, 엄마 버지 골라. 이 정도로 많이 팔았었어요. 사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해줄 수 있어. 이게 맞아, 남대문 맞아. 상인들이 그만큼 자랑할 정도로 네. 많이 다양하게 팔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원하는 네. 건 뭐든지 다 구해줄 수 네.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유,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했던 얘기가 남대문에 가면 증조부 속옷도 판다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없는 게 없는 곳이 남대문 시장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건 이제 미제 이런 거. 맞아요. 이제. 이 이야기도 나왔는데 남대문에 간 재료로 탱크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네. 멋쟁이 아가씨들도 다 여기서 쇼핑했고요. 그게 네. 이제 남사롱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면은 맞아요. 말 그대로 지금이 이제 K 트렌드죠. 완전히 그때 당시에 패션을 선도하는 모든 멋쟁이들은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떼오는 게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백화점이었던 그럼요. 건데요. 남대문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일 수가 있었어요? 사통팔달 입지죠. 아. 그러니까 이 사대문 아니라는 게 뭐 굉장히 사람은 사대문 안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양반? 그랬어요? 네. 조선시대 600년 전부터 저 입지 조건을 뛰어난 네. 시장이 있었었는데요. 기록을 좀 보면 1414년 조선 태종 때 이제 시전이 저 사대문 안쪽에 일단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러네. 거죠. 600년 이상 역사가 됐고요. 중간 부분에 6.25가 한번 터지면서 네네. 그때 당시에 점포가 문을 닫고 초토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개발을 하고 시작할 때 역시나 또 몰려드는 곳은 네. 남대문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남대문 시장에 몰려든 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그 흘러나온 밀수품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을 것 빼곤 다 있다는 말이 이때 생겨난 거예요. 때문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 외국에서 가져온 귀한 의약품, 외국 식료품, 외국
화장품, 외국 차파, 외국 전자제품, 외국 주방기구, 외국 내복, 외국 이쑤시개까지 정말 별의별 걸 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합쳐서 그 중에 제일은 미제. 미제. 한국제.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풍선껌이 있었는데 한국 풍선껌이 잘 안 부러졌어요. 네. 미제는 달랐어요 그때. 네. 풍선이 막 이만하게 부러져가지고 엄마가 그 미제 풍선껌을 딱 사오면 그거 이제 불고 붙여놨다가 다음날 또 씹어서 또 불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때 당시 처음으로 알알이 있는 초콜릿을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알알이 있는 이렇게 M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종류인 것 같은데 알파벳 있고. 색깔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죠. 먹다 울었네요. 네이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미군 훈련 받을 때 보면 그 깡통에 들어있는 거. 네. 그게 아주 그 도깨비 방망이였어요. 까면 그 안에 무슨 초콜릿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종합 선물 들어있고. 세트죠. 그렇죠. 다 들어있는 거. 뭐 A 레이션, C 레이션 이래가지고. 맞아요. 레이션 박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용산에 미국의 8군 사단, 네. 미 8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급 물품이 글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쪽의 물량 일부가 네. 이제 빠져나와서 남대문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또 미제 가격이 맞아요. 달랐다. 이게 또 부자들의 상징이었어요. 그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부자였다고. 안 들고 다니셨죠? 예.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자, 이렇게 외국 밀수품을 많이 취급하면서 양키 시장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맞아요.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남대문 시장은 다양한 그런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한 피란민들이 많아지면서 아바이 시장이라는 그런 별칭도 생겼고 도깨비 시장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예인 씨 혹시 도깨비 시장이라는 별칭이 왜 붙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요즘에도 여름에 한강에 뭐 밤도깨비 시장 이런 거 열리잖아요. 밤에 뭐 이렇게 시장을 장 보고. 밤에 열린다고 네. 도깨비 시장. 아닙니다. 아니요? 헛똑똑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수품을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 네. 단속반들이 항상 떴어요. 그 단속 경찰이 탁 뜨면 물건을 싹 숨겨. 갔다 하면 펼쳐. 떴다 하면 숨겨. 갔다 펼쳐. 이런 사라졌다 모습이 싹 마치 나타나. 도깨비 같다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네. 옛날에 그래가지고 뉴스에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밀수반 나타났고 네. 그 이제 단속반이 뜨고 거기에 잡히고 도망가고 이게 장발인 아저씨들 뒤로 묶여 있고 이런 거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유 저희 아버지는 거기 안 계셨습니다. 옛날에 저기서 양담배. 양담배. 그 양담배 단속할 때예요. 네. 근데 저희 가면 양담배가 있고 막 이래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에 가셨어요? 호기심에. 아니 근데 현재는 남대문 시장에 수입 전문 도매상가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때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수입품이라는 게 사치품 그런 규제가 진짜 엄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계, 카메라도 사치품이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단속을 했고 특히 요즘에는 짝퉁이 문제가 되는데 네. 그때는 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밀수품 단속도 많아서 경찰, 세관들도 저기 지금 시장 화면에 많이 네, 섞여 네. 있었어요. 네. 단속반들이. 네. 그래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그 미제 물건들 중에 인기가 있는 게요. 그 미키 마우스 시계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었어요, 그다음에 있었어요. 백설공주 시계 이런 게 있어요. 만화 시계. 네네 맞아요. 그거 차고 다니는 애들은 늘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겨울에 보여주려고. 이게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뭐 누구 저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 출장 갔다 왔다 이거거든. 갔다 오면 이걸 사오는 거야. 디즈니 걸. 네, 네. 얼마나 거기 잘하고 가면 그게 싶겠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메이드 인 USA라는 네. 게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제품을 안 만들지만 참 뭐야 미제냐 네. 이런 거가 정말로 하나의 고정 용어처럼 사용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미제 없으면 이제 홍콩제 쓰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 뒤를 집어도 보면 시계 메이드 인 홍콩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그때 누구든지 뭐 잘 살아서는 아니지만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살살 먹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 소비 욕구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된 데다가 미제가 굉장히 유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그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면 거기엔 좋은 게 있고 자유가 있고 좋은 물건이 있고 항상 이런 선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에 그대로 투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불법 수입품이 횡행하고 또 인파는 몰려들고 당시 남대문 시장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코베가는 게 아니라 소매치기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무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그 남대문에 갈 때에는 항상 엄마들이 뭐 했냐면 지갑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속옷 안으로. 네. 그래도 그것도 훔쳐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그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없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적은 있네요. 사람 너무 워낙 사람이 많아서. 네. 아니 근데 소매치기뿐만 아니라요. 네네. 상인들의 그런 눈속임도 굉장히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울 눈금 사기가 판을 쳤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기사는요, 1973년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당시 피해자가 콩을 한 대 지금 단위로 800g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시 재보니까 20% 적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육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울에다가 이렇게 노끈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고기를 올려놓고 그 잡아당기는 거. 자, 그 노끈을 땡기는 거 밑에서 그런 식으로 눈속임들도 많았다고 이제 합니다. 아주 빈번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난전에다가 놓고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네. 이 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무게를 재잖아요. 딱 재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 옆집에 가 잠깐 재고 오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확인해 본다고? 그렇게 한 분이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니 저울 속이는 건 정말 고전이에요. 예전부터 저랬고 네. 지금은 안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또 음식, 사람 먹는 음식물에 나쁜 짓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오는 네, 그런 네. 뉴스들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게 도색하는 거예요. 과일에 카바이트를 발라가지고 반딱반딱 빛나게 더 붉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사카린 이런 사건도 아주 크게 터졌었고요. 네. 유해 색소 문제 이런 것들이 먹는 음식에 정말 많았었고 그래서 나온 말이 먹는 거에 장난치지 마라. 예,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거가 됐었죠. 예. 네. 근데 이제 바르는 거에도 장난을 쳤죠.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들. 엄마들 많이 아실 겁니다. 옛날에 콜드크림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예, 알고 콜드크림이라고 있죠. 있어요. 큰 통에 항상 있는 거. 발랐었어요, 저희 근데 엄마는. 그게 외제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정체불명의 외제 화장품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또 팔 때는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 이거 사봐. 이거 가짜면 내가 100% 무조건 공짜.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그런 물건은 다 가짜죠. 상인들의 말솜씨가 대단했고 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막 이랬었잖아요. 아니 근데 상인들만 이렇게 말솜씨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또 소비자는 깎아야 되잖아요. 시장은 또 깎는 게 묘미라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아저씨 저 다음 주에 저희 엄마랑 같이 올 텐데 이번에 한 10% 깎아주시고 그래서 25,000원인데 23,000원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절대 안 가죠. 근데 전통시장을 정말 즐겁게 해주는 게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엄마들은 와라, 돈 있는 사람 와라, 애들은 제발 가라, 제발 가라, 팡팡 차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뭐 기억나시죠, 이모? 네, 그럼요. 안 빠지는 말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거 그렇죠. 있었죠. 예. 우리 애들은 가라 그래가지고 네. 저 초창기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다 안 가고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애들은 가라 할 때도 네. 안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그게 네.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끌고 다니면서 싹 잡아. 이래. 뭘 잡아? 이러고 혹시 지나가 그러다 좀 이따 싹 잡아. 뭘 잡아? 쥐 잡는 양 아니야? 쥐 잡는 양? 뭘 잡아요? 집여룩 잡는 거야. 집여룩 잡고 뭐 이런 거 바퀴벌레 잡고 이런 약 파는데 네. 참 재밌게 이렇게 복장도 재밌고 그래요. 사람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네네. 싹 잡아. 아니 옛날에 그 나프탈렌을 팔았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 나프탈렌을 샀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집에 아무데나 놓으면 얘들이 이걸 사탕인 줄 알고 먹었던 나프탈렌. 일들도 막 있었어요. 나프탈렌. 그걸 이제 신문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거 먹기 쉽지 않은데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이재용님이 말씀하셨던 싹 잡아! 이런 모습이 나올지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야. 아니 지금 약 파는 게 아니라 차력쇼인데요? 아니 저기 그 약을 먹으면 이렇다는 거야. 돌을 손으로 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거 보고 옛날에 그 묘기대 행진 이런 프로그램 나오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녹용이라든지 뱀 그리고 동물들의 거시기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이 약 한 번 먹어봐. 자, 오줌발로 벽을 부셔! 그래. 예. 그 일환으로 차력소, 지금 보는 게 차력소예요. 차력쇼. 네. 그다음에 서커스도 있었고요. 불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음. 동물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예. 옛날에 저 시장에 갔는데 사실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장이 쓰잖아요. 네네. 장에는 꼭 이렇게 차력사들이 와요. 딱 와가지고 뭐 하냐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게 돌 쪼개는 거 맞아, 보고 맞아. 있었고요. 손으로 맨손으로 저거 하면은 이상하게 저 돌은 잘 깨져요. 희한하게. 근데 요거 말고 애들이 재밌었던 건 뭐냐면 꼭 뱀이 와요. 뱀. 그래서 뱀쇼를 해요. 근데 뱀이 이렇게 뱀쇼 한 마리를 하는데 그 뱀을 어디서 꺼내냐면 뱀 이렇게 바구니가 바구니 있어요. 있어요. 바구니에서 제일 잘생긴 뱀을 꺼내.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하게 하는 이런 쇼를 했었는데 저는 그 뱀을 그때 처음으로 만져봤거든요. 만져봤어요. 뱀이 이상하더라고요. 차가워.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한편의 쇼죠, 쇼. 예. 예, 쇼가 무슨 시리즈처럼 만들어지는데 불쇼도 있었고요. 맞아요. 불쇼 하는 거, 뭐 뱀쇼도 있었고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입담을 좀 펼칩니다. 근데 저게 결국 약장수와 함께 하는 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남녀 상여지사 같은 네네. 음담패설을 일단 좀 살짝 하고 또 쇼를 보여주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왜 저렇게 쇼를 보여주지? 왜? 공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평론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근데 나중에 좀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한 큰 쇼가 끝나고 나면 뭐 하지 보면은 이제 약을 파는 어르신들이 예. 쫓아가서 그 약을 엄청나게 많이 그게 바로 정력제를 예. 사는 그런 것이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쇼가 공짜가 아니었죠. 예. 그런 수요가 있었으니까. 조 시대를 넘어서 나이트클럽이 한참 활성화됐을 때 저 뱀쇼하고 클럽에서. 저런 불쇼가 클럽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사죠. 각설이 쇼가 있잖아요. 각소리는 바로 안 들어가요. 시구지구 들어간다. 시구지구. 그러면서 그때 개다리 춤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각설이가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춤 잘 추죠, 유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종합예술인인 거죠, 종합예술인.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약을 팔았는데 요새 시장에도 가끔 품바가 오는데 주로 뭐 파냐? 엿 팝니다. 엿을 파는데 맞아요. 그랬죠. 그때는 왜 애들은가 그랬나 생각해보면 일단 애들은 돈이 안 되고요. 자리만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그 약들이 이제 정력제라든지 그런 게 좀 많았고 그다음에 만능 치료제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거 만능으로 뭘 하려면 이제 성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다양한 입담들이 오가는 것들이 많아서 식구금이 많았거든요. 네. 아우, 그때 저는 왜 다 들었나 몰라요. 다 들렸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쇼가 한 켠은 아저씨들 겨냥한 정력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주머니들을 겨냥한 화장품이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동동 이제 구리무라고 동동 구리무. 하는 예. 그 아저씨가 또 막 돌아다녔어요. 네. 동동구름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봐요, 지금. 그건 좀 된 얘기지. 동동구름? 네. 그렇죠. 예, 구리무라는 게 이제 크림의 일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동구리무라는 화장품을 또 팔게 되면 네. 나중에 그 아저씨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장을 보러 왔던 주부님들이 또 저런 화면에 나오는 동동구리무 네. 크림을 또 사게 되는 예, 그러나 부작용도 몇 개 또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 훅 치면서 다녔죠. 네. 이 판매 방식이라는 게 정말 옛날에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기억에 이제 크림 같은 걸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 제일 말 많아 보이는 아줌마 명 꼭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시연을 해 그 앞에서. 맞아요. 그다음에 한번 싹 닦아냈는데 왠지 반짝여. 번들번들하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좋다고 먹어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는데 그것도 먹어본 분이 또 맛이 또 괜찮다 그래요. 뭐가 괜찮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분은 먼저 돈을 받았던 분이. 그렇지.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통속이었죠.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는 동동구리무는 아니고요. 이제 알지 못하는 영어가 써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자도 다 틀리는 그런 이제 그리무를 사다가 발랐는데 저도 많이 발라봤는데요. 저는 가렵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시장이 뭘 물건을 산다, 판다 이것도 있지만 네. 공연장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공연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하면 사실 먹거리 빼놓을 수 아유, 없잖아요. 그래요. 빼놓을 수 없죠. 맛있는 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맛있는 거 늘 가면 먹었던 게 호떡 아니면 풀빵 두 가지였는데 제가 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시장 입구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알만 깨고 나오면 병아리인. 일명 이제 영양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양병아리. 그래서 그게 이제 털들이 남아 있는데 걔네들을 그렇게 그냥 아저씨들이 거기서 소주 한 잔에다가 이게 콩으로 왜 이렇게 저렇게 삼키면서 유명했을까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차력소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저희 엄마 쫓아가면 늘 먹었던 게 이제 풀빵 보통 그때 100원에 10개 막 그랬어요. 100원에 10개 그러면 그 풀빵이 사실은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때는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맛있지, 풀빵. 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들, 그러니까 부침개라고 하죠. 아, 좀 네, 사셨구나.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먹었었고. 저는 좀 비싸잖아요. 저는 전 거라서.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전 부침개 먹으러 많이 갔던 기억도 좀 나고요. 어. 순대국밥 이런 아, 것들도 그렇죠.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단연 그 왜 무쇠솥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탁 뚜껑을 탁 열어주죠. 열면 김이 확. 그런데 거기에 찐빵하고 만두가 있는 거예요. 그 찐빵 만두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이건 진짜. 아,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하고 네. 그거 이렇게 호호 불면서 먹으면서 갔던. 이야, 그 남자들 초등학교 때 옛날에 했던 그 수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포경 수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어머니가 만두 사준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하고 만두를 울면서 먹었어. 눈물 없이 들을 수 눈물 없는 젖은 얘기. 만두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던 전통시장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형마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죠. 전통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형마트의 모습은 어땠을지 80년대 백화점 모습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죠.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저 시대에는 저기 별천지였죠. 엄청났죠. 네. 백화점- 전통시장에 비하면 뭐. 백화점 가려면 옷을 차려입고 갔어요. 아, 그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백화점 가서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 샹들리에를 그때 처음 봤어요. 반짝이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을 갔더니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해. 네.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발 좋아가지고. 벗고 들어갔죠. 그래서 신발 벗고 들어갈 뻔했어요. 초창기 백화점 하면 미도파 백화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뭐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미도파 가고파도 못 갔었는데 정말 그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언니들 너무 세련됐고 외관이 너무 멋있고 신기한 물건들이 푹 빠져서 백화점 갔다 온 날이면 백화점 아리를 할 정도였다고 네. 합니다. 예. 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저기 지금은 없어졌죠, 아마? 미도파 쪽에? 저 자리? 저 자리에 지금 백화점 아니죠. 어디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선물은 단연 백화점에서 사온 선물. 그게 최고였죠. 정말 대단했어요. 백화점 할인마트가 들어서면서 시장에 갔던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 나왔고 뭐 3연타 콤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트가 나왔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쇼핑까지 오면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이 안 된다는 거, 주차 맞아요. 문제, 또 위생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젊은 층이 떠나게 되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죠. 네. 근데 뭐 국가적으로도 전통시장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이제 중반 들어가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 문화를 다시 살리자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천정을 이렇게 맞아. 만드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웬만한 요즘에 아우. 전통시장엔 다 네. 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 네. 거의 수조 원, 수십조를 이제 쏟아 부으면서 네. 아케이트, 뭐 시장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 앱도 있어서 네. 배달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촌에 위치한 통인시장인데 통인시장을 가게 되면 한 손에 엽전, 한 손엔 도시락을 들고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네. 현금을 엽전으로 바꿔서 네. 원하는 음식을 엽전 도시락에 담아 먹는다고요. 네, 지금 맞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아유, 해요. 조기는 조시장은 또 기름 떡볶이가 맛있어. 이거 예. 네. 저 엽전 도시락을 해가지고 아이디어입니다. 식판 네. 들고 다니면서 네. 500원 단위로 아마
사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짐하죠. 이렇게 한 상에서 점심을 먹고요. 엽전으로 한번 바꾸면 그걸 다시 또 돈 바꾸기 싫잖아요. 네. 다 쓰고 오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과 현대가 좀 녹아드는 그런 식으로 시장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서촌이 제 연구실에서 가까워서 가봤는데 저게 약간 교회에서 하는 달란트 시장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돈을 내면은 그 엽전으로 바꿔줘요. 엽전을 바꿔주고 그 엽전 꾸러미를 들고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네. 애들은 엽전을 그때 처음 봤다는 애들이 진짜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는데 그게 재밌는 게 요 엽전이 한 5개가 있다. 그럼 이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연결- 요거를 연결해 빵끈으로 연결해놨어요. 빵끈. 철사가 있는 그 빵끈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있는데 제가 놀란 게 그 상점마다 가면 조그만 종이컵이 있어요. 네네. 그 종이컵이 뭐냐면 그 빵끈 놓는 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라도 의미 있는 일에 나도 그렇구나. 아끼고 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서 빵끈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저는 이게 진짜 서로를 배려하는 아주 작지만 굉장히 뜨거운 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뜨거운 끈. 뜨거워. 자, 뿐만 아니라 섬유도매로 유명했던 대구의 서문시장, 그리고 부산의 부평 깡통시장이 야시장으로 바뀌면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데, 길거리 공연이 매일 이어집니다. 그리고 치맥 페스티벌 있죠.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있죠.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 아마 타격도 많이 받았지만 오프라인 쪽에서는 시장이 큰 타격을 현재 좀 받고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빨리 코로나19가 거치면 네. 저도 야시장, 네. 부평 깡통시장, 부산 야시장도 아우, 유명하지 좋죠. 않습니까? 네. 갈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시장에 뭐 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를테면 서울의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빈대떡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주변에 다른 것들도 막 사러 가게 되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어떤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가면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하러 그 시장에 가면서 주변까지. 네. 그것도 또 큰 상술이잖아요. 아이디어죠. 네, 네, 네. 여기 전 되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왜 어디든지 유명한 장소에 가면 물품들, 그리고 관광 물품들이 다 똑같아요. 아이, 글쎄 말이에요. 그거 말고 여기에 가야 그걸 살 수 있는 거. 네. 이런 게 딱 시장도 그렇게 특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다시 전통시장의 느낌을 받으려면 지금 정철진 평론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코로나19 잡아야죠. 맞아요. 이걸 극복을 해야 시장 가서 뭐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 소환 한번 해봤습니다. 싹 잡아. 고맙습니다. 올라. 오늘은 대기도 깨끗하고 봄의 정취를 제법 느낄 수 있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런 날 거리에 있는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차 한 잔 탁 마시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오늘 문 한번 확 열고 대청소 한번 하려고요. 예. 이 며칠 미세먼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좋다고 하니까요. 뭐 외출하실 때나 청소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